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이슈 함께 분석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낙연 대표 퇴임 기자간담회 내용은 조금 뒤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오늘이 대선 딱 1년 남은 날이라고 합니다. 대선 D-365인데 여러 대권 주자들이 이 여론조사상을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웃었다 울었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예. 1년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두 분께서는 어느 인물에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좀 흥미로운 게 예.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1위가 쭉 진행되거나 이런 대선이 아닌 것 같아요. 변동성이 심한 것 같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사회의 이 시대적 전환성으로서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국민의 삶이라든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반드시 뭐 계속해서 1위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것은 뭐 지금 이낙연 대표 당대표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만 퇴임. 이낙연 대표가 40% 효과했는데 지금 확 떨어져 버리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쭉 달렸는데 한 2개월 달렸나요? 오늘 여론조사는 윤석열 총장이 1위로 확 가버렸단 말이죠. 굉장히 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여져요. 안정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역대 대선에 대한 분석한 거를 좀 보면은 한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유권자 선택에서.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전망성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 전망을 제시하느냐. 두 번째는 능력과 자질.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안정성이 아니라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 불안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주류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별성이거든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이 돼야 돼요. 어떤 차별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3가지 꼭 시점에 의해서 유권자 선택이 이루어졌던 걸 우리 과거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누구라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라고 짚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피해 가셨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누구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죠. 갑자기 검찰총장직을 벗어버리고 나서 대권 후보 1등으로 바로 등극을 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수치는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와 행보를 갖고 아마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도전을 계속할지 중도에서 포기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정치인의 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잘 맞을지 저희들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전 총장 얘기도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이낙연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셨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직을 물러난 건데요. 지난 8월 이후에 이제 당 대표직을 수행을 했는데요. 참 여러 가지 평가 나옵니다. 뭐 안정적이었다, 지나치게 신중했다.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기자회견에서 나오지만은 공수처도 설치하고요. 검경 개혁 수사권 조정안도 통과시켰고 많은 부분들을 국회에서 해결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잘 백업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점수를 확실히 매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지율, 개인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봤듯이 이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자기 정치를 좀 더 했다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더 플러스 효과가 갔을 것이다.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 좋게 얘기하면 2% 부족이라 그럴까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당 대표에서
자기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물론 반등 기회가 생기겠지만은, 그래서 이낙연 표 정치, 또 이낙연 다음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자기 정책을 팍팍 밀고 나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의 캐릭터도 차이도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낙연 대표한테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냐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직에 올라갈 때 이 제한된 임기를 언급하면서도 워낙 당시에 이낙연 대표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당대표직을 수락하는 순간 나중에 내려올 때는 조금 더 그보다는 많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명암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본인의 자랑거리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지지율이 말해줍니다. 초반에 40%의 지지율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1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인이 저렇게 잘했다면 지지율이 왜 하락했을까요? 막강한 여당 당대표라는, 대권 후보라는 그러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 못했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대권 후보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아픈 것을 좀 받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낙연 대표 능력이 있어? 라는 것까지 의구심 받을 수 있어요. 과연 한 게 뭐지? 이낙연 대표 당대표 시절 생각나는 건 박근혜 이명박 사면 논란 그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지율 떨어졌지. 이런 판단밖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이낙연 대표께서 여러 가지 자랑을 하셨는데 그게 다 이낙연 대표의 공인지 솔직히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대선은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와 이낙연 대표가 꿈꾸는 나라가 차별성을 갖지 못했어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등의 계기는 없을까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니까 이제는 과거 이낙연 의원이 갖고 있던 장점이라든가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발휘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궐선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부산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보궐선거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지금 유리한 조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선거의 틀을 바꾸는, 이게 굉장히 아주 큰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낙연 지금 현재 대표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상당히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낙연에 대한 반등 기회가 상당히 생긴다. 그리고 거기서 이긴다 그러면 저는 지더라도 거기서 이낙연의 정치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네. 확장성과 어떤 미래 전망성에 대한,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저는 교수님과 의견이 좀 다른데 억지로 그냥 긍정적으로 보자면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에서 이기면 이낙연 대표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력과 대중성에 있어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서울시장에서 이긴다고 한들 그게 이낙연 대표의 공으로 돌아갈까? 그것도 좀 회의적이에요. 그건 어쨌든 박영선 후보에게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임선대위원장인데도 효과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요, 지지율이 예전처럼 40%, 50% 나오면은요, 후보들이 요청을 해요.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좀 유세 좀 해주세요. 저와 함께 좀 다녀주세요. 그러는데 지지율이 낮으면은요, 과연 이분이 온다고 그래서 유세를 해준다고 그래서 표에 도움이 될까? 득표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보고요. 반등은요, 유일한 반등은 딱 하나 같아요. 대권 후보 현재 여권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실수. 그러니까 능동적인 그러한 반등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수동적인 반등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셨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혹하게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중요한 기회를 본인이 놓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당대표라는 막강한 자리를 본인의 대권 지지율을 최소한 유지시키지도 못한
그분의 정치적인 판단력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고 대권 후보로서의 이낙연 대표가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자력 우승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안 될 경우에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데 지금 장 소장 말씀은 이낙연 대표의 자력 우승의 길은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셨습니다. 예, 유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주목하고 계신 인물을 꼽아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꼽지는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 또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특히 야권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는 인물이 들어온 거죠. 예. 여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씀드렸던 예. 이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 지사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갖고서 상당하게 호소를 가졌던 것 사실이죠. 그것이 기본소득 정책인데, 근데 기본소득 정책도 지금 이제 상당히 뭐 학계라든가 공론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의 민주당 주류 세력에게 네.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형국이라는 거죠. 이낙연 대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적나라하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낙연 대표의 반등 기회는 좀 더 봐야 되는, 네. 예. 물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낙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재선 후보로 얘기가 나오는 예.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진단 말이에요. 예. 1대1 양자 대결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 신뢰성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이렇게 되면 여권의 사람들이 야, 제3 후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인 정세균 총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김경수 지사 이런 인물들이 거론되는 거죠. 이광재 지사라든가 이광재 전 지사, 이광재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세균 총리는 지지율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권 내에서는 경륜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경력 이런 부분들은 대단하지 않느냐.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총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에 나간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직을 벗어 던졌을 때 과연 대중성을,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젠다와 행보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퀘스천 마크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정 총리는 한 2달 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평가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이낙연과 이재명 또 윤석열과의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어떤 약진들을 보이느냐, 강점들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아직은 여권은 남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장 소장께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실책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지사가 지금까지는 정치권의 논쟁적인 이슈에서는 조금 한 걸음 빼면서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이른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복지 정책 과연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이미 좀 한 걸음 젠걸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수의 포인트는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실수죠. 말 실수, 행동 실수. 그런 것들은요, 은연중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TV 토론회라든지 어떤 행사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연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는 뭐 다른 후보군들을 뭐 예상을 하지만, 솔직히 뭐 유영하 교수님께서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 진영이 의지, 고집, 신념만 가지고 대선 후보를 띄울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네. 이낙연, 이재명 이 두 거물을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인물을 띄울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서의 상상, 희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단연 현재로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앞서서 인기몰이를 하다가 결국 대권 도전에는 실패를 했던 고건, 반기문 이 모델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상을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려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건 반기문 시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한 2가지 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마치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험난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이 보수층과 야권층에 비춰지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 예. 그것을 이제 여권에서 신기루라고 이제 공격하고 그럴 텐데요. 그런 측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저는 정치에 대한 불신감에서 표출된 윤석열 총장의 이번 지지율이 30%를 호가한 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감에서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에 대한 야권 정치가 더 야권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런 부분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의 상승의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고 좀 불안정한 사회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누가 과연 이 위기를 구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카리스마적이고 예. 검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강인한 것 같고 막 버티고 안 쫓겨나고 뭐 나중에 나왔지만은 예. 그러나 저는 이런 우려심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목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야권이 포섭되는 과정을 갈 텐데 이 과정이 이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과 시대 전망에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톡 까놓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주의자거든요. 이것을 엘리트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 검찰이 해왔던 선민의적 측면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검찰이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포장될 수가 있는. 네. 그리고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검찰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검찰이라는 것은 수사 기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공소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마치 검찰이란 잣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재단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엘리트적이고 나중에 이게 비화되면 저는 상당히 위험한 정치를 갈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포섭됐을 때 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보수가 갈 길을 못 찾고 있고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포섭됐을 경우에 과연 보수의 변화라든가 보수의 바뀜 또 개혁적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퇴행적으로 갈 확률도 있다. 물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제 뚜껑을 열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봐야겠지만은 네. 현재 보여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는 우려증이 많이 드는데 그런 야권이 인물이 없으니까 뭐 중심적으로, 구심점으로 갈 확률이 크고 그것이 포섭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현재 관심이라던가 기대는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1년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이 영향력이라던가 관심이 유지가 쭉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윤석열 총장 앞에 3개의 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허들은 뭐냐면요. 자, 서울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것. 두 번째는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과연 윤석열의 사람 누군가. 윤석열 총장이 우리는 정치, 외교, 문화, 사회, 보건 이거에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유능한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국민 앞에 보여줘야지 국민한테 겨우 저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하겠다는 거야. 윤석열 안 되겠네. 이런 평가를 처음에 받으면은요, 스텝이 처음부터 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들은 뭐냐면 장모와 처에 관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여권과 집권 세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 3가지 허들을 윤석열 총장이 당면 과제로서 잘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옷을 벗고 바로 정치하는 것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일반 서민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코로나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요, 아침에 10,000원 버스, 10,000원 지하철 코를 막고 출근합니다. 예. 임대하는 분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네 장사하는 거 다 접어요. 그분들의 삶을 이해할까요? 검사는요, 일평생 동안 일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을 해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 잘못 있을까? 나는 저 사람 처벌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들의 마음까지 얻으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느냐. 예. 그런 일반 서민의 삶을 윤석열 총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없다면 일찌감치 정치하실 생각은 접어야 한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저는 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부분이 얘기 나왔을 때 딱 그걸 고리를 걸어서 대구에 갔다가 딱 퇴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유력 대선 주자가 그 이전에 직전에 있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이름을 날려야 돼요. 대중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제 예측입니다만 아마 서울시장이 단일화해서 한 후보가 정해지면은 만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근데 그것이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층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그러한 보수의 정서, 예. 이 보수 정서에 딱 맞는 인물이라 전 보여져요. 강력하고 뭔가 시혜적이고 뭔가 권력을 갖고서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보수의 탈바꿈에는 안 맞다나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보수 쪽에 많이 이제 이 정서성으로 있는 이런 지지층들에게는 아 윤석열이야. 그것이 아마 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결집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국민의힘의 향후의 향배도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영향력이 분명히 생길 거라 하는데 그러나 과연 보수가 새로운 인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촛불과 국정농단 이후에 국민의 새로운 힘에 새로운 흐름에 맞는 인물이냐 여기에는 상당히 반대 흐름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 전 총장의 이러한 등장을 굉장히 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사실 다른 카드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음번 대선 때 제대로 된 후보가 없어서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1등이 나오잖아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또 하나의 딜레마죠.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 그룹에 있는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높게 나오면 다른 분들은 지지율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엔 이것도 윤석열 총장한테 달려있다고 봐요. 중간에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대권 후보 출마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대권 후보로서의 길을 가게 되면은요. 국민의 그룹에 있는 대권 후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는 저희 재보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여권 단일화와 관련해서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박영선, 김진애 후보 간의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사실 단일화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결집을 위한 건데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될 것 같다가 좀 급진전됐잖아요. 그거는 아마 박영선 후보 측에서 현재의 야권의 단일화 부분들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았는데 오세훈 후보가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상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많이 추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하고 했을 때 빗가빗가 하단 말이죠.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뭔가 지금 박영선 캠프라든가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적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진애 후보하고의 단일화 과정을 이제 두 번 토론, 한 번은 TV, 한 번 유튜브에서 합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큰 시너지 효과는 발휘 못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김진애 후보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론조사 지표에서 큰 지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열성 지지자들을 모아내는 하나의 중요한 효과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영선 후보가 지금 닥친 난관은 뭐냐 하면은 본래는 정책 선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20일 얘기도 나오고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안 통해요. 이게 큰 프레임이 들어와 버렸어요. LH 그 직원들의 투기 의혹 문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상당히 위험도를 나타낸 사건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에 좀 더 흔들리는 상황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박영선이라는 부분이 지금 작아져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커버리고 이 상당히 국가 정치라든가 내년 대선이라는 이 프레임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박영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자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거는요.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박영선 후보는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프레임으로 어떻게 이걸 바꾸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프레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그런 정치력과 이제 긴 안목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돌파해내야 되는 그런 난관에 좀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권은요, 단일화가 오늘 뭐 양측의 실무적인 협상팀이 이제 뭐 상견례도 하고 논의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동상이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승리를 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승리의 컨벤션 효과를 조금 더 누리고 싶을 것이고 네. 반면에 줄곧 여론조사에서 앞서왔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이기고 있는 이 기세에 빨리 그냥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래서 이 시작점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좀 현재 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은요, 조급해졌어요. 지난 주말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오세훈 후보가 박빙이지만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와가지고요. 김종인 대표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급격하게 지금 추격하고 있고 거의 박빙 수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분위기가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되면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 협상이 또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결국엔 본선 경쟁력 50%, 그다음에 후보 적합도 50% 이거를 절충을 해서 두 군데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 3월 14일 정도 그때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첨예하게 좀 끝까지 다퉈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우리끼리만 뭐 여론조사에서 하지 말고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해서 네. 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뭐 10만 명까지 참여하는 그런 걸 좀 제안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니 그거는 조직력이 있는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우리 못 받겠다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 좀 신경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하고 명료하게 다 정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 바라보는 야권의 이 단일화 움직임, 이 협상 과정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까요?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 과정에 뭐 2번, 4번 문제, 뭐 또 이제 그 룰 협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제3지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나경원, 오세훈 해서 이 후보들은 국민의힘 후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야권의 행장이 지난번 대선과 총선 이후에 재생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야권 재편이라는 부분들이 내년 대선을 향해서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야권 지지자들이 이번에 안철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을 재편하라는 요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 후보나 이제 나경원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면 아니야, 안철수는 불안정해.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맞아라. 이러한 선택지가 난 결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오세훈 후보라는 사람이 최근의 변화를 보면은 말로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도층 이쪽에 대한 확장성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확장성이 있으니까 안철수가 갖고 있는 확장성을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물 대결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3지대와 어떤 그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그 야권 지지자들의 선택에서 인물 대결로 가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변화의 속도가 있다 그렇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좋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네.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영향력에 대한 계속 보도가 나오게 된다면 4월 이후의 역할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거취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뭐 꽃놀이패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게 되면은요, 당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아, 다음번 대선 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공정하게 관리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어. 다음번 대선 때까지 제발 비대위원장 해주세요라는 요구 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안 되고 6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본인은 외부에 나가서 대선 후보 감별사 노릇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는 예. 내년 대선 때까지 계속 영향력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LH 직원들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정치권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 사령탑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투기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에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LH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말로는 LH 투기 발본색원을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상임위 개최도 불응하다가 마지못해서 오늘에야 상임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사기까지를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치권의 공방이 전혀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과 또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투기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해소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치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의 최대 골자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식구들이 말이죠. 물론 공무원들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더 파헤쳐야겠지만 이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LH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 멀쩡하게 진짜 내놓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용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 복병을 만난 거죠, 아주.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총리 같은 경우는 폐가망신, 사생결단 이런 용어 자체가 왜 나오냐 하면 결국은 이것을 빨리 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고 예를 들면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번 보궐선거 대선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전 수사력을 동원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낼지 현 정권의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도요.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방어를 하고 보호막을 치는 분위기는 아니고 대통령부터 색출해라, 꼼꼼히 조사해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의 대응은 처음에 이제 수사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경찰이냐 검찰이냐.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변창흠 장관의 해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권의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야권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저런 의문이 있으면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현재 LH 건과 관련된 사항들은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집권 5년 차입니다. 시민단체가 밝혀낸 일을 왜 집권 5년 차 이 정권에서 왜 못 밝혀냈습니까? 이것은 무능력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는 뻔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년 대표가 투기 몰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민주당은 무엇을 해명해야 되냐면 2017년에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투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 조항, 징벌 조항을 낮추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왜 그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여당 원내대표는 답을 해야 됩니다. 박홍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당시 이 법안 준비하던 직원이 퇴직해서 나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나쁜 일은요, 물타기입니다. 2013년도 박근혜 정권 시절 때부터의 그러한 투기 의혹까지 다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예. 대상자로 하면 10만 명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LH공사에 투기 의혹 조사를 하게 되면 10,000명이거든요. 일단 10,000명이라도 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10만 명을 언제 조사할 겁니까? 박근혜 정권까지 조사할 거면요. 당군 할아버지가 왜 이 좁은 한반도에다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는지 예. 그거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의 물타기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